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 금지를 유예하는 조치를 연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어 유예 연장이 확정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일본 토요타 자동차가 10분 이하의 짧은 충전으로 1,200km를 달릴 수 있는 전기 자동차를 오는 2027년에 생산한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기존 전기차 배터리의 2.4배에 해당하는 성능인데 토요타는 최근 전고체 배터리의 내구성 과제를 극복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소아과를 희망하는 의사는 점점 줄고 기존 소아과 의사들은 다른 과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아동병원 10곳 중 7곳꼴로 진료 시간을 줄일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소아과 탈출을 위한 세미나도 열리는 실정입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벼락과 우박, 슈퍼태풍 등은 기후변화가 본격화하는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없었던 기상재해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됐다며 이에 대한 행동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상과 함께 미국의 양대 영화상인 골든글로브상이 새 주인에게 팔렸습니다. 그동안 이 상을 주관하며 전문성과 윤리성 등의 논란을 일으켜온 80년 역사의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는 해산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 설비에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지 어민들 설득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반발은 거세지는 가운데 올여름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쿄전력은 이른 오전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의 시운전에 나섰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물과 바닷물을 원전 앞바다로 내보내는 시험입니다. 도쿄전력은 해수로 희석하는 설비와 함께 이상이 생겼을 때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일본 정부는 지난 7일과 10일 후쿠시마 원전 주변 어민 단체들을 잇따라 만나 설득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福島第一原発の廃炉を着実に進めていくために避けては通れない課題であると漁業者の皆様のなりわい継続への支援に取り組んで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 하지만 어민 단체들이 방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와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国と法としてはやむを得ずＡＬＰＳ処理水の海洋放出を決定せざるを得なく、その辺についてはずっと平行線だろうと思います。 후쿠시마 현 지사도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따른 좋지 않은 소문으로 어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新たな風評を生じさせないという決意の下で漁業者の皆さんが将来にわたり持続可能な漁業を実現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万全な対策を講ずるべきと 일본 당국은 2주 동안 방류 설비 시운전을 하고 이달 발표되는 국제원자력기구 최종 보고서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올여름 방류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가 방류를 둘러싸고 어민들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자국 내 여론의 역풍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 어민들이 이를 막기 위한 집단 항의 행동에 나섰습니다.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면 바다에 기대 사는 어민들은 물론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도 위협받는다며 결사 반대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 시운전에 들어간 첫날, 조업을 멈춘 어민들이 바다 대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포기하고 자국 내 보호하라!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이 팔리지 않는 건 물론 삶의 터전인 바다도 잃을까 봐 두려움을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고 호소했습니다. 원전 오염수 투기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민들이 성남 파도와 싸우며 잡아온 생선이며 밤낮으로 양식장에 경사하며 기르는 김, 귤, 전복, 어패류 등등 소비 감소로 수산물을 팔리지 않고
어간은 하락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적극적으로 항의하기는커녕 오염수가 방류돼도 수산물은 안전할 거라는 식으로 되레 일본 정부를 옹호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한국 정부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나라를 끌어가는 대감님들께서 제대로 정책을 펴주시고 온 국민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해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어민도 입장문을 보내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처리할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바다는 이어져 있으므로 부디 후쿠시마 바다에서 삼중수소 오염수를 흘리겠다는 국가의 폭주를 막아주십시오. 해양 방출 이외의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앞으로 2주 동안 시운전을 진행한 뒤 곧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어민들은 오는 24일 서울광장에서 다시 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과거 여름철에는 폭염과 장맛비만 주의하면 됐는데요. 최근에는 낙뢰와 우박, 호우와 슈퍼태풍까지 새로운 기상재해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강원도 양양 낙뢰이전 북한산에는 낙뢰 사고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중 6월과 9월에 나타나는 낙뢰는 극심한 대기 불안정이 원인입니다. 상층의 찬 공기와 하층 뜨거운 공기가 수직으로 교차하며 강력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번개가 땅으로 떨어지고 얼음알갱이 우박이 형성돼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최근 10년간 연중 10만 회의 낙뢰가 발생하는데 6월부터 8월까지가 전체의 79%에 해당합니다. 장마보다 장마 이후에 더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은 여름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구름이 중부와 남부를 오르내리며 호우를 뿌려 게릴라 호우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6월에 초강력 태풍이 일본 부근까지 북상하고 10월까지 태풍이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일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기상재해가 우리나라에도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것이죠.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더위와 장마에 이어 새로운 기상재난에 대한 대비와 행동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동네 의원은 물론 아동병원과 대학병원까지 소아과 의료 체계가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아과에 지원하는 젊은 의사들은 없고 있던 의사들은 미용과 성인 진료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어린이병원. 문을 연 지 1시간이 안 돼 대기 번호는 50번을 넘어섰고 아파서 우는 아이와 보호자들이 뒤섞이며 돛대기 시장을 방불케 합니다. 밤새 고열에 시달린 아이를 안고 아침 7시부터 줄을 선 엄마는 평소와 비교하면 그나마 한산한 거라고 말합니다. 대기 시간이 기니까 그 시간 안에 오히려 다른 게 전염될까 봐 못 올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사람이 진짜 여기 많고 열이 안 떨어져서 그냥 아침 7시에 나와서. 이 병원은 의사를 더 뽑으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데다 직원 인건비 등은 오르면서 진료 시간 단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1인당 6시 이후에 9,200원인가를 더 받거든요. 직원들에게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로 나가는 돈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줄여야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이처럼 동네 소아과 의원과 대형병원 사이 허리 역할을 하는 아동병원들 10곳 중 7곳이 진료 시간을 줄일 계획이 있고 그 시점은 5개월 안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앞서 소아청소년과 간판을 내리겠다고 선언한 개원이들은 미용과 성인 진료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증과 준중증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1차, 2차 의료 현장 붕괴에 응급소아들마저 응급실 뺑뺑이를 전전하며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평일 야간과 휴일에 문을 여는 달빛 어린이병원과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등 각종 시설 확충을 발표하고 있지만 소아과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사 돌려막기에 불과할 거란 지적입니다.
아동병원에서의 그런 의료진의 이탈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종합병원에 아니면 대학병원에 입원 전담이라든가 응급실 병원 쪽으로 많이 인력들을 사실 유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랫돌 빼서 윗돌 맞고 아랫돌은 계속 1차, 2차 의료가 붕괴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의료 수가 조정 등 현실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소아과 의사들의 도미노 이탈은 막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허위로 받은 전신마비 진단서로 1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내려 한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사를 속여 허위로 진단서까지 받았지만 멀쩡히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에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휠체어에 탄 남성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며 병원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남성, 병원 밖에서 택시를 타려고 하자 멀쩡하게 두 발로 일어나 움직입니다. 또 다른 날에는 혼자 집 밖에 나와 쓰레기가 담긴 상자를 내놓습니다. 보험금을 타내려고 전신마비 환자 행세를 해온 20대 A씨 등 일가족 3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보험사 5곳에 보험금 15억 원 가까이를 청구했고 이 중 1억 8천여만 원은 실제로 타낸 거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후유증을 얻었습니다. 이후 아버지, 누나와 함께 훨씬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병원을 속여 허위 전신마비 진단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꿨던 이들의 범행은 수상함을 느낀 보험사 직원의 신고로 결국 꼬리가 잡혔습니다. 그 환자분이 키도 180이 넘고 몸무게도 거의 100kg 이상의 거구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그 계단을 그 외소하신 분이 혼자서 이 거구를 부축하거나 또는 업고 내려간다는 게 사실. 이들은 경찰이 수개월 동안 잠복 수사한 끝에 확보한 증거 화면을 보여주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버지야 이제 기본적인 큰 틀에서 아들한테 어떻게 행동하라 다 시킨 겁니다. 누나하고. 그러니까 셋이 같이 공무관계로밖에. 갓 태어난 아기를 태우고 수십 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부부와 공범들이 지난달 검찰에 넘겨지는 등 보험 사기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적발 금액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 1조 원을 넘겼습니다. 경찰은 보험 사기는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악성 범죄라며 사기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매년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예상하기 힘든 폭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때이른 봄철에 전 세계 곳곳에서 폭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폭염이 발생한 지역과 폭염 발생 원인,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폭염도 작년처럼 인도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3월과 4월에 아주 엄청난 이상 폭염을 가져왔었죠, 인도에서. 네. 근데 올해는 2월부터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겨울에 해당하는 2월에 인도의 2월 평균 최고 기온이 29.54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이 기온은 예년 평균보다 1.74도 높은 것으로서 1901년 인도에서 기상을 관측한 이후 122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이었습니다.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고온 현상이 이어진 인도에서는 올해 4월에도 프라야그라지 지역이 최고 기온이 44.6도를 기록하는 등 폭염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4월 16일에는 인도 마하라슈트라 지역에서는 땡볕 아래 수십만 명이 모인 야외 행사 도중에 최소 13명이 열사병으로 숨졌죠. 인도의 트리푸라주와 서벵골주 등 지역에서는 휴일령을 내리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인도의 옆 나라인 방글라데시의 수도인 다카도 4월에 40.6도를 기록을 하면서 60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또 인도의 폭염을 가져왔던 상층의 좀 뜨거운 공기가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도 굉장히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태국 당국은 올해 4월 22일이죠. 방콕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 걸쳐서 외출 자제령을 내렸는데요. 네. 서부 딱지 등 일부 지역에서 지난주 4월 중순의 기온이 45.4도까지 치솟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태국은 우기가 시작되기 전인 4월의 기온이 높아서 평균 기온이 한 37도 정도 돼요.
근데 올해처럼 45도까지 치솟으면서 수도 방콕을 포함한 촌부리주, 푸켓주 등의 체감 온도가 54도까지 치솟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태국의 이웃 국가인 미얀마 동부 한 마을에서도 43.8도가 기록이 되었고요. 또 싱가포르는 5월 13일에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치솟았는데 5월 기준으로는 최고 기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국립기상청은 5월 7일 북부 탄호아성에서 44.1도를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외에도 아시아의 파키스탄이라든가 네팔, 중국 등 곳곳에서 때 아닌 고온 현상이 발생을 했죠. 네. 지금 기본으로 40도는 다 넘는 것 같아서 실감조차 나지 않는데 아시아 지역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유럽의 지중해 지역 그리고 미국의 서부 지역도 이상 폭염이 발생한다고요? 네, 4월 말에 이제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지역 있죠, 알제리라든가 모로코 이런 나라 4개국 나라의 기온이 36.9도에서 41도에 이르면서 역대 최고의 폭염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번 폭염은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가뭄이 더해지면서 기온 기록을 큰 폭으로 경신했습니다. 네. 또한 미국 서북부와 캐나다 서부 지역에도 폭염이 발생을 했는데요. 미국의 시애틀과 오리건, 워싱턴주에서는 5월 13일에 평년보다 기온이 6도 이상 치솟으면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네. 미국 기상청은 시애틀의 기온이 32도로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캐나다 엘버타주에서는 이상 고온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90건에 이르는 산불이 발생하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죠. 네. 북반구만 아니라 남반구인 아르헨티나에서도 이례적인 3월 폭염이 발생을 했는데요. 62년 만에 고온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최고 기온이 30도에서 40도로 평년 기온보다 무려 10도나 높아지면서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인근 도시에는 폭염, 적색병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또 본격적인 여름철이 되면 지금보다 더 더워질 거라는 게 좀 두렵기도 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때 아닌 폭염 현상이 불러오는 여러 가지 영향도 좀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폭염이 발생하면 따라오는 기상현상이 바로 가뭄입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사람들의 건강 문제고요. 그 다음이 식량 생산입니다. 네. 인도의 경우 야외 행사 시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식량 생산이 줄어드는데요. 네. 동남아시아의 쌀농사 성량의 감소가 예상이 되고요. 또 이 지역의 특산물인 커피, 설탕, 코코아 등의 생산량이 줄어드는데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강수량이 평균보다 40% 정도 줄어들면서 파묘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다고 하죠. 필리핀에서 수자원 부족이 감지되면서 국가수자원위원회가 지하수 확보를 위해 움직이고 있고요. 미 서북부와 캐나다 서부의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서 밀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요. 아르헨티나의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서 세계 밀과 대두의 1위 수출국인 아르헨티나의 수출량이 최대 23%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심각한 것은 현재 폭염이나 가뭄이 빈발하는 지역으로 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지역들은 사막화 지역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식량난이 더 가속화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올해 이렇게 봄철에 전 지구적으로 폭염이 발생한 원인은 뭔가요?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온 상승이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당장 올해 봄철에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폭염을 분석을 했던 세계 기상규계인입니다. 여기는 5월 17일 날 발표한 보고서 2023년 4월 기후변화로 인한 남아시아의 극도로 습한 폭염이라는 보고서에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 극단적인 폭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기후변화 발생 이전에 비해서 30배 이상 높아졌다고 전망을 했고요. 네. 보고서에서는 이에 따라서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에서는 100년에 한 번 발생하던 폭염이 이제는 5년마다 발생할 수 있다고도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올봄에 발생했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알제리, 모로코 등 지중해 지역 국가들의 이상 폭염에 대해 연구했던 세계 기상회의는 이상 폭염 보고서를 5월 5일에 발표를 했는데요. 네. 기후변화가 이 지역에 기록적인 4월 폭염을 만들어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연구원들은 기후변화가 폭염을 최소 100배 이상 가능성을 높였고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평균 기온이 3.5도까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자, 보이는 그림은 5월, 4월에 지중해 국가들의 기온 아노말리도 편차도인데요. 평년보다 최고 18도 이상 높은 지역까지 발생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이 발생한 다른 이유로는 북극빙하가 녹으면서 만들어진 상층들의 정체와 함께 동남아시아 지역으로는 엘니뇨로 바뀌면서 이 지역 상공으로 고기압이 만들어졌던 것도 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 몇 년간 좀 발생하고 있는 봄철의 이상 폭염 현상이 앞으로도 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실까요? 네, 이베리아 반도와 지중해 쪽의 이상 폭염을 연구를 했던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의 프리데리크 오터 박사는 이런 종류의 폭염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멈추기 전까지 더 자주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이런 폭염 현상은 일상적인 기후현상으로 바뀌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올해 5월 16일에 세계기상기구는 지구기온이 앞으로 5년 이내 사상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5도 이상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는데요. 2027년까지 적어도 한 해는 사상 처음으로 지구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높아질 때가 있을 확률이 66%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5년 이내 세계 기온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것에다가 특히 또 올해부터 발생하는 엘니뇨의 영향이 아주 클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슈퍼엘니뇨로 많이 발생한다면 세계 기온은 급격히 상승을 하면서 2024년 그러니까 내년에는 역대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으로 봤는데요. 패트릭 탈러스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엘니뇨가 발생하면서 인간이 유발하는 기후변화와 결합하면서 지구의 온도를 미지의 영역으로 밀어넣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건강, 식량, 안보, 물관리 및 환경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죠.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온도 아주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국가는 물론 국민들도 급격한 기온 상승에 대비했으면 좋겠네요. 요즘 수도권에 내리는 비를 보면 마치 동남아 지역의 스코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장 이번 여름철 기상재난 대비부터 철저하게 해야겠습니다. 자, KB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에 적용한 한시적 유예 조치를 연장할 거라는 방침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이후 우리 기업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서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달 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하자 미국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공백을 메워선 안 된다며 노골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If they take advantage of Chinese punishment of us, it's going to be a huge problem because it will erode the trust we have together. This is the China core strategy. It's divide and conquer. 마이크론 제재의 반사이익을 한국 기업이 얻게 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삼성과 SK에 준 1년 유예 조치를 더는 적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무부가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유예 조치를 연장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상무부 차관이 지난주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과 타이완 기업에 대한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가 당분간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중국과의 비즈니스를 제한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대해 국내외 반도체 업체가 저항해왔다며 가장 큰 비판은 한국에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통제 유예 조치 연장은 세계 경제가 고도로 연결된 상황에서 중국 첨단 산업을 고립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유예 조치를 언제 어떻게 연장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보도에도 미중 간 반도체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튈 불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유예 연장이 중국의 기술 발전을 막기 위한 수출 통제 조치를 약화할 거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토요타 자동차가 2027년에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 자동차를 투입한다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10분 이하 충전으로 1,200km를 달릴 수 있어 주행 거리가 현재 출시된 전기차의 2.4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토요타는 시즈오카현 연구 거점에서 열린 기술 설명회에서 전고체 배터리의 내구성 과제를 극복했다며 2027년에서 2028년 전기차 탑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이온을 전달하는 전해질을 기존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해 안전성과 성능 면에서 진일보한 차세대 배터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스마트기기 부품 장기 계약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자진 시정안을 기각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 남용권과 관련한 자진 시정안 동의 의결안이 삼성전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상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공정위가 2011년 동의 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래 절차 개시 여부가 아닌 동의 의결안 내용이 충분치 않다며 기각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조속히 전원회의를 열어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고거래가 일상이 된 요즘입니다. 개인 간 거래이다 보니 명확한 분쟁 해결 기준이 없어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중고거래 플랫폼들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 해결 기준을 만들고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회사의 분쟁 조정 회의입니다.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토론하고 2차로 외부 전문가 회의에 상정합니다. 플랫폼사들의 이런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게 됐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4사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협약을 맺고 분쟁 해결 기준과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고거래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했지만 사업자와 소비자가 아니고 개인 간 거래여서 기존 피해 구제와 분쟁 절차를 활용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겁니다. 이에 따라 분쟁 시 플랫폼사들이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전자제품을 시작으로 품목별로도 구체적 기준이 마련됩니다. 예를 들어 중고폰을 산 뒤 사흘 이내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수리비를 배상해주거나 전액 환불하도록 권고하게 됩니다. 법적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개인이 모든 걸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플랫폼이 분쟁 조정의 기준점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 중고 거래는 이용자들끼리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기업들이 적극 중재에 나서서 보다 따뜻한 중고 거래를 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기 등 범죄가 있다면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리콜 제품이나 팔 수 없는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도 강화됩니다. 사업자들도 스스로 그 이행 여부에 관한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그거를 정부와 공유하기로 그 약정에 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부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행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합리적 가치 소비와 개성을 중시하는 흐름, 기술 발전이 맞물려 2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성장한 중고시장. 신뢰 확보를 통해 더 큰 도약을 이룰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오는 15일 출시될 예정인 청년 도약 계좌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금리와 조건 등을 놓고 벌써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최종 금리 공시를 앞두고 은행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김주연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2개 은행의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는 15일 청년 도약계좌 개시를 앞두고 취급 금융기관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함께 발표될 예정이었던 청년 도약계좌의 최종 금리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은행들이 발표한 1차 공시 결과가 금융당국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면서 계획보다 이틀 미뤄진 겁니다. 참여은행 대부분이 3.5% 기본금리를 토대로 2% 내외의 우대 금리 조건을 제시했는데 청년들에게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효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금융당국도 추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기본 금리는 올리고 우대 금리 조건을 완화하는 등 강도 높은 개선책을 요구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우리 은행들의 핵심 고객이 될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건은 은행권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금융당국에 협조할지입니다. 현재 3에서 4%인 예적금 금리를 고려하면 3년간 고정금리인 청년 도약계좌 상품은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출금리가 4%대이고 청년도약계좌가 6%대인 걸 감안하면 은행은 거꾸로 6%로 자금을 조달해서 4%에 판매하게 되므로 가입 고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부 눈치를 안 볼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금융기관들이 부모의 심적으로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 자립하려는 청년들에게 힘이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자산 형성을 이룬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은행들의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고객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리를 두고 시중은행의 막판 눈치 싸움이 더욱 치열해진 가운데 은행이 얼마나 협조할지에 따라 청년 도약계좌 흥행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지자체가 출퇴근길 김포 골드라인 지하철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다시 현장을 찾았는데 시내버스 운행이 늘면서 승객들의 숨통은 다소 트였지만 혼잡한 풍경은 여전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점검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극심해 이른바 지옥철로 악명 높은 김포 골드라인을 또다시 찾았습니다. 국토부와 관련 지자체가 내놓은 승객 분산 대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차 내부가 매우 혼잡하오니 다른 승객에 대한 배려와 안전을 확보 차원에서 출퇴근 시간대 2량짜리 꼬마 지하철이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간신히 손을 뻗어 몸을 지탱하고 후덥지근한 온도에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모습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구간에 아예 열차를 타지 못하는 경우는 이전보다 줄었지만 승객들 불편은 여전합니다.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좋아지긴 한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달라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맨날 이 출근 시간대에 타는데 누워있는 분 한 분 봐가지고 막 그렇게 체감이 있나 싶기는 해요. 다만 김포 골드라인 대체 수단으로 꼽히는 70번 버스 이용객들의 사정은 나아졌습니다. 무조건 역까지 마을버스를 타고 나가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저게 생기고 나니까 이제 여기까지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되게 편해졌어요. 네, 나오자마자 이제 좀 자면서 나올 수도 있고. 김포시는 지난달 말부터 서울 개화역 인근에서 김포공항까지 정체가 심한 2km 구간을 출퇴근 시간대 한시적으로 버스 전용 차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 운행 횟수를 대폭 늘리고 전세 버스까지 동원하면서 하루 평균 승객 수는 700여 명에서 1,600여 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 개통 전 최대 227%에 달했던 지하철 혼잡도는 평균 2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객차 안에 타 있는 입장에서는 꽉 들어차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직도 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당장은 좀 버스로 김포공항까지 좀 분산을 시켜야 되겠고요. 하루빨리 5호선을 연장 개통해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서울 5호선 연장을 위한 세부 노선 확정 등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이스라엘과 함께 유네스코를 탈퇴했던 미국이 6년 만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국제기구 안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충만했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팔레스타인의 헤브론 지역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자 이스라엘과 함께 유네스코를 탈퇴해버렸습니다. Anti-Israel bias has been a major factor. It was a matter of months and months of deliberation. 그로부터 6년 만에 미국은 유네스코 재가입을 신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찌감치 복귀 의사를 밝힌 데다 이스라엘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분담금은 6억 달러, 우리 돈 7천여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Elle ira encore mieux avec le retour des États-Unis. D'abord parce que c'est la vocation du multilatéralisme que d'accueillir toutes les nations. 미국 복귀 결정은 UN 산하기관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산을 막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기술 교육 분야 표준 설정 과정에서 중국의 입김이 커지는 걸 걱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미국 재가입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Acknowledges the mission and the goals of the organization and is willing to adhere to true multilateralism and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미국 재가입은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일부 회원국이 조속한 임시총회를 제의할 만큼 가입 승인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아카데미상과 함께 미국의 양대 영화상인 골든글로브상이 새로운 주인에게 팔렸습니다. 그동안 이 상을 주관하면서 인종적 다양성과 비평가의 전문성 부족, 윤리성 부재 등으로 논란이 되어온 80년 역사의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는 해산하게 됐습니다. 엘드리지 인더스토리는 보도자료 내고 골든글로브 자산과 디 클라크 프로덕션을 함께 인수했으며 앞으로도 시상식을 관리하고 전 세계 시청자들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80여 명의 기자들로 구성돼 골든글로브상을 선정해온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는 부정부패와 성차별 논란 등까지 일면서 할리우드 영화계의 보이콧 운동까지 확산됐고 지난해에는 MBC 방송이 시상식 중계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새 주인이 된 엘드리지 인더스토리 회장은 토드 보엘리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를 국제예능기자 310명으로 새롭게 해서 다음 시상식인 2024년 1월 선정 때부터 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누구나 살아오면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는데요. 그것을 신조어로 흑역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흑역사는 회피하고 싶은 존재이더라도 그때보다 성장한 나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한길 사람 속은에서는 흑역사의 심리에 대해 알아보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혜진 상담심리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흑역사라는 단어만 봐도 저도 뭔가 뜨끔한 느낌이 드는데 네. 자, 오늘은 이런 흑역사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심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돌아보고 싶지 않은 과거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잊고 싶지만 잊히지 않고 계속해서 내 마음을 떠도는 과거의 나를 흑역사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네. 특정 시점의 나를 떠올렸을 때 혹은 갑작스럽게 어떤 사건이 불쑥 떠올랐을 때 혼란스럽거나 부끄러운 다양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린 흑역사를 그리 유쾌하게 느낄 수는 없는 게 자연스럽고요. 최근 방송인 전현무 씨도 한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제 인생의 흑은 KBS에 있을 때 라고 밝혔는데요. 프리랜서인 지금은 방송을 즐기면서 하지만 KBS 아나운서로 재직했을 땐 성과를 내야 할 것 같아서 쫓겼던 자신의 과거를 흑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쫓겼다라는 표현을 좀 사용한 걸 보니까 과거에 힘들었던 시절을 흑역사에 빗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흑역사가 지금 어떻게 정의되고 있을까요? 네, 우선 흑역사란 흑이라는 한자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검은 어둠이랑 역사를 합쳐서 만들어낸 용어예요. 현재는 없었던 일로 해버리고 싶은 혹은 없던 일로 된 과거의 일을 가리키는 신조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없던 일로 된 이라는 표현에 특별히 눈이 갑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없었던 일로 만들고자 취소하려는 심리가 포함되어 있는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취소라는 방어 기제는 이미 발생한 사건을 상쇄하려는 현상인데요. 그 사건을 떠올렸을 때 함께 따라오는 불편한 감정을 줄이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즉 이미 발생한 사건을 없었던 일로 만들어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인간의 방어 행동인 것이죠. 실제로 흑역사를 지우고 싶은 심리는 연령과 상관없이 나타나고 있고요.
있는데요. 최근 정부에서는 디지털 흑역사를 지우기 위한 일환으로 만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 디지털 이칠 권리 시범 사업 서비스를 올해 4월부터 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신이 만 18세 미만의 나이에 올렸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서 삭제나 가림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실제로 나의 흑역사 지우개로 싹싹이라는 카피로 홍보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디지털 자료처럼 어떤 지울 수 있는 형태라면 그냥 지워버리고 말 텐데 사실 이런 기억이기 때문에 쉽게 지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기억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특정 흑역사를 삭제하길 원한다고 해도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아서 더 찜찜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터넷에 남아있는 그 시절의 나 소환하기 싫어. 이런 것처럼 과거 온라인에 남긴 다이어리 글이나 사진처럼 졸업 사진 속에 내 얼굴이나 이런 어떤 형태로 이 세상에 남아있어서 누가 언제든 볼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또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떤 행동, 예를 들어 술에 취해서 실수했던 나, 아니면 첫사랑에게 고백했다 차였던 나, 혹은 돌이키기 싫은 어린 시절의 나 등등이 많은 사람들에게 흑역사로 불리곤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저런 눈물 셀카가 좀 흑역사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좀 싸이월드가 돌아온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좀 많았습니다. 좀 이불킥 하던 추억이 좀 되살아날까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네, 맞아요. 대표적인 흑역사에 살아있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싸이월드는 2000년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고 또 높은 대중적 이용도를 자랑했던 SNS였는데요. 당시 수많은 글과 사진들을 업로드하면서 타인에게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했던 사람들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때 나를 떠올리면 이불킥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곤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타인의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날 몰랐는데 지금은 나를 아는 사람들이 그때 나를 본다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데서 약간의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그때 나를 보는 것보다 어쩌면 더 신경 쓰이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점은 그때 내가 현재의 나와 다른 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과거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닐까요? 이미지나 성격이 저도 지금 과거와 생각해보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예전에 나도 사실 나잖아요. 네. 이제 그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나도 나긴 한데 지금의 내가 봤을 땐 별로 나라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존재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나는 달라졌어. 그때 나는 뭔가 미숙하다.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때 나와 지금의 내가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과거의 나와 지금 내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면 좀 과거의 나를 받아들이기 위한 단계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흑역사를 떠올리며 혼란스러운 감정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분명 그때 나는 나랑 좀 다르다는 느낌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때 내가 아닐 수는 없는 거니까요. 결국 과거의 나를 수용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자기 수용의 영역이 라는 점을 봐야 합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편안하게 받아들이는가, 그때 나도 흑역사에 존재하는 나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금의 내가 되는 자기 수용의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이게 핵심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 흑역사 속에 나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흑역사 자체가 편안해져라 한다고 갑자기 편안해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때 나를 내가 편안해하지 않는다는 현재의 마음 상태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흑역사는 있지만 그 흑역사를 떠올렸을 때의 불쾌감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는 사람부터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람까지 다양합니다. 혹시라도 과거의 특정 기억이 단순한 흑역사를 넘어서서 일상의 고통으로 재현되고 있다면 그건 반드시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통해 치유가 필요한 상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트라우마 사건처럼 무거운 상태가 아닌 흑역사라면 이런 마음가짐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그것을 왜 잊고 싶은가? 그것이 왜 나의 흑역사인가?
이렇게요. 앞서 설명드린 방송인 전현무 씨는 자신의 성찰 경험을 드러냈다고 생각해요. 자기 성찰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과거에 너무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놓친 것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는 지금과는 다른 흙이라고 지금 표현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네. 이렇듯 내가 그때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성찰의 시간은 그때 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지금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 내가 그때 나를 봤을 땐 어떤 마음인가?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의 성장한 내가 그때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 이런 것을 글이나 말로 꺼내 보시는 거예요. 현재 내가 과거의 나랑 대화할 수 있을 때 자기 수용도 가능해지거든요.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 흑역사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분명한 사실은 지금의 나랑 흑역사 시절의 나 사이에 차이가 클수록 나는 또 그만큼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경험을 거쳐서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나 자신에게 조금만 더 친절하게 말을 건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과거의 나도 껴안을 수 있는 자기 수용이 가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네, 과거의 흑역사에 집중하기보다는 성장한 지금의 나에 집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혜진 상담심리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미세 구멍이 많은 폐 구조를 본떠 공기 중의 이산화 질소를 감지하는 고성능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디지스트 권혁준 교수팀은 1g만으로 축구장을 덮을 정도의 넓은 면적을 가진 다공성 금속 유기 물질을 그래핀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산화 질소 감지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센서 속 다공성 구조 덕분에 기체 분자가 원활하게 이동하고 감지됐다며 10억 분의 1 미만의 이산화 질소를 15초 만에 감지해 기존의 유사한 기술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성능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가 CCTV 영상에 담긴 차량의 주행 속도를 추정하는 인공지능 교통관제 기술을 상용화합니다. 키스트는 국내 교통정보 시스템 기업 토패스에 영상 속 차량을 자동으로 검출하고 짧은 프레임 안에서 움직임을 추적해 주행 속도를 추정하는 기술을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키스트 본원의 공동연구실을 구성하고 앞으로 2년간 협력 연구를 수행해 해당 기술 상용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핵융합 에너지 실현을 위한 난제를 풀기 위해 한중일 연구진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13일부터 오는 16일 한양대 서울 캠퍼스에서 제10회 아시아태평양 수송그룹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핵융합 플라즈마 수송의 동위원소 효과, 플라즈마 난류 수송 물리 등의 주제를 바탕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저명 과학학술지 기여도에서 상위 10개 대학 가운데 7개를 중국 대학이 차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이처 인덱스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 셀과 네이처, 사이언스 등 국제학술지 82곳에 발표된 논문을 조사해 대학별 기여도를 평가한 결과 1위는 미국 하버드대가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위는 중국과학기술대, 3위는 중국과학원대가 기록했고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린 중국 대학은 난징대, 베이징대, 칭화대, 저장대, 중산대 등 모두 7곳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처는 2014년 네이처 인덱스가 첫 선을 보인 후 중국의 논문 기여도가 꾸준히 증가했고 최근엔 물리학과 화학 분야에서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여름철 날씨를 보면 장마보다 장마 이후에 비가 더 내리고 10월까지 태풍이 한반도를 위협하는 등 해마다 예측을 벗어난 기상재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들어서도 갑자기 우박이 쏟아져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죠.
갈수록 기후 예측이 어려워지는 만큼 기상 재난 대비책도 상황을 반영한 재정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